네, 오픈 AI, 브로드컴, 알리바바 등 글로벌 빅테크들의 AI 반도체 경쟁이 뜨겁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도 AI 투자 열풍의 상승 탄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수시로 나오는 AI 거품론을 뚫고 반도체 주가가 얼마나 갈지 두 분의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창욱 보스턴 컨설팅 그룹 파트너, 강정수 블루닷 AI 연구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도체 주가 아주 상승 탄력이 강합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똑같이 지금 신고가를 형성하면서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뭐 호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보면 오라클, 미국의 이 데이터 센터를 대폭 확충하겠다. 이 훈풍이 조금 이어지는 건지 상승 동력은 어디에 있는 건지 강정수 센터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반도체 주가의 이 상승. 저는 우선 가장 중요한 이 흐름을 이끌고 있는 건 AI 변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AI가 1차 국면에서 저는 2차 국면으로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2차 국면. 네, 2025년은 AI가 대중화되는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선은 오픈 AI 이용자가 8억 명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8월 달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이 8억 명이라는 숫자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게 될 경우에는 많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게 되고요. 예측하지 못했던 수치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모델이 계속 좋아지면 예를 들자면 이 상암 일대에서 맛집에 대해서 제가 챗GPT한테 물어볼 경우에는 4, 5 모델, 올해 초에 쓰던 모델이 예를 들면 100개의 토큰을 씁니다. 근데 5 같은 경우는 1000개의 토큰을 쓴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속성을 아셔야 되는 것은 AI 모델이 발전할수록 동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낼 때 훨씬 더 품질을 높여내기 위해서 더 많은 토큰을 쓰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더 많은 컴퓨팅 파워를 필요로 하게 된다는 거고요. 네. 지금까지는 모델의 학습 개발, 그러니까 학습과 모델의 어떤 업그레이드 부분에서 흔히 말하는 AI 컴퓨팅 파워가 필요했다면 이제 대중 서비스로 진화하면서 올해 오픈 AI 목표는 10억 명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10억 명. 이용자고 내년에는 20억 명이 이용자예요. 10억 명과 20억 명이 이용할 때 데이터 센터는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수요가 폭증하게 되는 것이고 이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종속 변수라고 할 수 있는 SK하이닉스라든지 이런 반도체들에 대한 수요도 같이 증가한다고 연동되어서 증가하는 것이지 저는 독립적으로 SK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가 잘해서 잘하는 것도 있지만 시장을 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소비자 시장에서 AI가 이제 진입한 2차 국면으로 들입했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가 계속될 것 같다. 계속될 것 같다. 지금까지 상당히 많이 해왔는데 정말 계속될 것 같습니까? 네, 좀 당연하게 보여지고 있어요. 일단은 제가 올해 그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얼마나 지금 DC에 투자를 더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지를 보면 데이터 센터에 얼마나. 오라클하고 오픈 AI가 뭐 합쳐서 5천억 불을 더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가 하나 있었고 아마존이 올해 선언한 게 300억 불. 그러니까 뭐 한 1, 2년 동안에 300억 불을 더 투자하겠다. 네. MS도 200억 불. 지금 모든 하이퍼스케일러들은 다 투자를 더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시장에서는 AI 거품론이 일고 있지만 실제로 하이퍼스케일러들은 더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이유가 잠깐 이제 말씀도 하셨지만은 이 토큰 수가 늘어난다는 건 핵심이에요. 그래서 품질을 높이고자 함이 있고 근데 모델 자체를 효율화하고자 하는 움직임들도 분명히 존재는 합니다. 효율화한다는 얘기는 대규모로만 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모델을 효율화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이제 그 MOE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그냥 쉽게 설명하면은 특정한 전문가가 알고 있는 영역 내에서만 토큰을 내가 써서 이 효율화하겠다. 예를 들면 이런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예전에 딥시크의 열풍이 이제 그런 여러 가지의 모델을 효율화하겠다는 움직임들로 왔었던 건데 여전히 이제 효율화를 함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라고 보는 이유들이 말씀하셨던 대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이제 토큰을 더 써야 되는 것, 그 다음에 이것들을 요즘 예를 들면 챗GPT 같은 걸 써보시면은 이 프롬프트를 하고 나면 이제 얘가 무슨 과정을 거치는지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한 번 생각하고 한 번에 답을 냈으면 지금은 여러 과정의 단계적 과정을 거쳐서 답을 내거든요. 이게 이제 모델을 더 고도화하고 있는 노력들이라는 거고 결국 더 많이 쓰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멀티모달이라는 게 이제 좀 더 보편화가 되고 있다는 걸 보실 텐데 예를 들면 최근에 나노바나나 사건이 굉장히 좀 핫 이슈였죠. 이게 누가 만든 거냐. 그랬고 나노바나나 한번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노바나나는 뭡니까? 이게 어크로벳
포토샵 같은 건데요. 포토샵? 쉽게 생각하면 예를 들면은 제가 사진을 찍어놓고 이 사진에서 나의 손을 든 것처럼 바꿔줘 그러면은 팔을 든 것처럼 바꿔줘요. 근데 이게 굉장히 연속성.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어색해지잖아요. 막 네. 그림이 깨지거나 그렇지 않고 완전히 자연스럽고 사진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줄 정도의 퀄리티고 그래요? 이게 이런 게 이제 결국은 예전에는 텍스트만을 가지고 AI를 썼다고 하면 지금은 예. 그림과 동영상을 집어넣어서 그림과 동영상으로 답을 줘야 되니까 데이터 센터에 걸리는 부하는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이제 피지컬 AI. 그래서 이제 피지컬 AI. 로봇을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에 대한 AI들까지 계속 가고 있어서 지금의 투자가 아직 시작점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AI 투자 열풍이다. 하지만 거품론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걸 좀 잠재운 게 지난주에 발표된 이제 오라클이잖아요. 오라클이 이런 클라우딩 장비 분야에서는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에 비해서는 조금 처지는 회사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그렇죠. 시장을 그렇게 뒤집었어요? 그 전통적으로 이제 40년이 넘었죠. 사실은 전통적인 온프라미스라고 얘기를 하는 기업에다가 이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여기에다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전통적인 기업 솔루션을 제공해왔던 게 오라클이고요. 사실 오라클은 전체 클라우드 시장에서 5위 정도밖에 안 됩니다. 1위가 아마존이고 2위가 마이크로소프트, 3위가 구글이고 4위가 알리바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보다 처지는 사실은 순위에 있었는데 이 서프라이징이죠. 그래서 저는 그냥 비유를 들자라면 뭐 가족들이 다 모였죠. 할머니 할아버지도 모이고 손주들까지 다 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휠체어에 앉아 계셨는데 갑자기 일어나셔서 블랙핑크에 점프 뛰어 막 이러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란 거죠. 오라클이 이렇게까지 흔히 말하는 RPO라고 해서 지금은 실현하지 못했지만 가계약으로 앞으로 실현할 수 있는 규모의 이 지금 매출이 그러니까 요구사항이 클라우드 부분에서 4,550억 달러가 나온 거잖아요. 지금 이번에 2분기 그러니까 뭐 파이낸스 그게 좀 다르긴 합니다만 지난 2분기에 보면은 149억 5억 달러 정도밖에 안 했어요 매출을. 클라우드 부분에서는. 그런데 4,550억 달러가 아직 남았다라고 얘기한 것. 그리고 여기에는 오픈 AI에 3천억 달러가 들어온 건데 스타게이트가 3천억 달러가 들어온 건데 스타게이트 말고도 1,450억 달러가 1,550억 달러가 밖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스타게이트는 5천억 달러 프로젝트인데 3천억이 들어왔으니까 앞으로 2천억이 더 있다라는 것. 뭐 이래저래 해서 앞으로 이제 성장에 대한 가이던스가 상상을 초월하게 너무 좋다 보니 사실은 이게 예고가 됐던 거죠. 2월 달에 스타게이트 정책이 발표되면서 이것이 재무제표상으로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고 가이던스에서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투자자들이 제가 보기엔 놀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뛰어하니까. 그것도 있고 RPO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지만 이게 오픈 AI의 전략하에 들어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뜻인 것 오픈 같아요. AI와 지금 파트너로. 생각을 해보면 오픈 AI는 모델을 만들었던 회사인데 이제 자기가 클라우드 플랫폼을 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야 되는데 기술력이 어디서 협력을 할 거냐였고 그러니까 소프트뱅크든 등등 했지만 실제로 이거를 협력할 업체를 고르다 보면 하이퍼스케일러들은 경쟁자잖아요. 그러면 누가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래도 클라우드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자체적으로 DC를 조금이라도 하려고 했던 오라클이 제일 훌륭한 파트너라고 봤던 거겠죠. 그러니까 둘이 게다가 오라클이 이미 이제 자신의 데이터 센터를 만들려고 엔비디아 칩도 많이 확보를 해놓은 상태였고, 그러니까 오픈 AI 입장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기술을 협력해서 이 시장을 주도해 보겠다라고 하는 뜻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이퍼스케일러 하면은 이제 4대 하이퍼스케일러라 불렀지만 5대 하이퍼스케일러가 이제 오라클과 오픈 AI 협력으로 탄생하는 모습이 투자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미래 전망을 가져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지금 인공지능 투자의 주체는 오픈 AI 같아요. 발주를 네트워크 장비도 그렇고 브로드컴도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그렇고 오픈 AI가 대규모로 돈을 쓰잖아요. 만약에 오픈 AI 아니라면 다른 데 가지고 이렇게 투자하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오픈 AI는 투자할 돈 없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없어요? 400억 달러의 투자를 3월 달에 완료를 했고 그때 밸류에이션 기업 가치가 3천억 달러였고 이번에 8월 달에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직원들 스톡 옵션을 줬었는데 5천억 달러의 기업 가치로 스톡 옵션을 나눠줬습니다. 근데 지금 벌써 돈이 바닥이 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시 이제 추가 투자를 하면서 기업의 가치를 갖다가 4천억 달러나 5천억 달러를 만들어낼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투자자들이 얘기하겠죠. 여러분들 투자해 주시면 우리가 1억 달러 가겠다. 그러니까 5천억 1조 달러 가겠다. 이런 약속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용자들 규모에서 구글 제미나이 2등과 대단히
큰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예. 그걸 제미나이가 많이 쫓아왔어도 압도적인 격차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이거를 실현해내기 위해서 예를 들면 지금 노르웨이에다가는 H100 10만 개를 짓는 데이터 센터를 짓기로 했고 아랍에미레이트에는 20만 개가 들어가는 데이터 센터를 짓기로 했지 않았습니까? 이런 계획들은 뭐냐면 이제 서비스를 운영해야 되는 거예요. 학습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로 했지만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걸려있기 때문에 학습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애저에서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로 서비스가 진행돼야 되는 것 이런 경험을 또 오라클이 다행히도 틱톡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틱톡이 오라클을 위해서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대중 서비스에 대한 노하우들을 하이퍼스케일러 중에서도 가지고 있다는 거고 예. 이런 부분에서 오라클과 그리고 새로운 칩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확장해야 되는 파트너를 찾고 있었다는 부분에서 의미가 있었고요. 저는 특별한 일 없으면은 이 오픈 AI가 이렇게 대중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예. 시장에 대한 투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뭔가 수익을 이제 좀 더 그 투자자들한테 확실하게 보장을 해야만 될 텐데 그런 긍정적인 기대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있죠. 얘기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올해 말에 SNS 한국어로는 SNS 소셜 미디어를 시작을 하기로 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벌써 검색 시장에서는 의미 있는 비율들로 가지고 올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네. 8월달에 구글에 대한 크롬에 대한 매각 재판에 있어서 판사가 얘기하기를 검색 시장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기 때문에 굳이 크롬을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고 네, 네. 그것이 시장 판단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AI 커머스로 해서 이커머스 시장이 들어가면서 아마존 흔들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런 부분에서 기존에 있는 먹거리들에 대해서 AI 서비스로만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SNS 서비스, 검색 서비스, 그다음에 커머스 서비스까지 지금 진출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네이버나 구글이 처음에 시작할 때 광고 안 붙였거든요. 예. 우선 고객부터 확보한 거죠. 그런데 8억 명을 확보한 것이 가장 큰 마일스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예. 올해 말까지 목표가 10억 명이라는 것, 내년까지 20억 명이라는 거죠. 이건 거대한 서비스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고 이런 의미에서 충분히 시장을 흔들 수 있는 힘을 확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미 시장을 많이 흔들고 있는데 그 흔드는 열풍에 우리 SK 하이닉스와 이제 삼성전자가 수혜를 잇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얼마 전에 이 6세대 HBM4조 양산 체제를 구축했다. 가장 먼저 당연히 한 것 같은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반도체 경쟁에서 삼성전자와의 경쟁에서 양산 체제를 먼저 구축했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네, 일단은 HBM4에 대한 이해도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HBM4. 3와 4는 큰 차이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네. 3까지는 제대계 표준에서 일반적으로 메모리를 이제 쓴다라고 하면은 네. 페이지 단위로 특정한 시간 주기로 메모리를 그냥 읽고 씁니다. 예. 이게 그냥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HBM4부터는 이제 뭐 엔비디아의 좀 더 주도로 조금 더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싶다. 왜냐하면 불필요하게 내가 메모리를 활용하다 보니 전력 소비량이 크다. 그래서 페이지 단위라는 거를 꼭 지켜야 하냐. 내가 특정한 시점에 원하는 부분만 기억을 시킨다. 예를 들면은 AI 모델이라는 게 이제 행렬 연산이 핵심이죠. 그러면 행렬의 격자 안에 숫자들이 예를 들면 1과 0이 있을 텐데 0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있는데 불필요하게 내가 0도 똑같이 읽고 쓰기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문제의식의 출발이었고요. 4부터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동작을 한다. 이거를 이제 그 다이나믹 메모리 채널링이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새로 붙었고 네. 핵심은 뭐냐면 이제는 베이스 다이의 로직을 얼마나 잘 구현하느냐가 중요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러면 이미 하이닉스는 가지고 있었던 선제적인 경쟁력이 그 메모리 코어 다이들을 굉장히 잘 만들고 있었던 거고 여기에 4부터는 로직 다이를 잘 만들고 이것만 잘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코어 다이와 이 둘의 최적화를 어떻게 잘하느냐. 결국은 경쟁의 요소가 새로 하나 더 생겼다는 거죠. 삼성전자 격차가 더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뭐 삼성전자도 예전에 이제 뭐 시스템 LSI도 있고 로직에 대한 역량이 더 있었고 등등의 얘기들은 나올 수 있겠지만 일단은 메모리 세계가 누가 먼저 개발에 완료를 했느냐부터 이게 기준점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이들이 더 수율이 올라가고 하는 것들의 장점을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그냥 지금 현재 상태로 보았을 때는 삼성과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조금 더 있을 수 있겠다 정도의 생각은 듭니다. 아니, 왜냐하면 최근에 주가가 SK 하이닉스의 상승폭이 훨씬 컸거든요. 물론 삼성전자도 강세를 띠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보니까 삼성전자의 상승폭이 좀 일단은 장중에는 좀 높았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HBM4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도 아직은 좀 소식이 좀 없고요. HBM에서 시장 점유율도 그렇게 높아지지는 않는데 왜 이 주가가 갑자기 더 강한 탄력으로 좀 삼성전자가 이렇게 쫓는 듯한 느낌이 들죠? 저는 뭐 단기적인 주가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좀 없고요. 사실은 워낙 뭐
뭐 하루하루의 어떤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것은 워낙 많이 있으니까요. 다만 삼성전자가 저는 명확하게 격차를 HBM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삼성전자는 4를 갖다가 뭐 3를 건너뛰고 4로 직접 가겠다고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폼필 테스트를 명확하게 보여줘야 될 과제를 숙제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파운드리 부분에서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파운드리 공장에서 고객들이 생기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좋은 소식이고요. 또 하나 이제 추가적인 좋은 소식은 이제 물론 이것도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H100의 중국향 버전인 H20을 만들어서 엔비디아가 중국에 수출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블랙웨일에 맞춰서도 블랙웨일도 중국향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 B40인데요. 아직 이것도 미국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건 아닙니다만 B40. 예, 이것이 엔비디아가 준비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가 만들고 있는 HBM이 아니라 여기에는 GDDR7을 집어넣겠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 이것이 또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확정된 건 아닌데 그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거고 보도들이 있다 보니 이런 것들이 주가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이거는 조금 더 좀 기다려 봐야 되는 거고요. 특히 B40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정부가 이거는 수출 결정을 해줘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근데 물론 엔비디아가 노력하고 있고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닫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미중 협상, 무역 협상이 아직까지는 진행형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좀 더 기다려 보는 것이 실질적인 펀더멘털에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삼성전자는 지금 범용 D램에 뭔가 수요가 좀 드러날 거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기업 실적으로 이어질 거다. 이런 증권사 레포트들이 나오고 있는데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겁니까? 예, 그냥 이번에 엔비디아가 발표한 루빈 CPX라는 칩에 좀 주목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CPX, 이게 루빈의? 그 컨텍스트 페이즈를 담당하는 칩이다라는 얘기인데 일단은 크게는 엔비디아의 메인 칩들은 다 학습용이고 근데 이제 추론 단계로 넘어가면은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프롬프트를 입력을 했을 때 이 프롬프트가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뜻을 이해했을 때 내가 이거에 대한 답을 만드는 과정이 있으면 전자가 컨텍스추얼 페이스고 뒤가 이제 제너레이션 페이지인데 컨텍스트 페이지에서 이제 해야 되는 역할은 학습처럼 대규모 메모리로 대규모의 뭔가 연산을 해서 이해한다기보다는 빠르게 자기의 부분 정리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모아서 빠르게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루빈 CPX라는 칩은 추론 중에 컨텍스트 페이지에 집중을 했고 이 영역부터는 메모리가 HBM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그러면 이제 DDR-류 중에서 GDDR이 제일 속도가 빠르거든요. GDDR. 네. 그래서 GDDR을 붙이고 여기에서 이 추론을 더 세게 가져가겠다라는 게 이제 엔비디아의 넥스트 주도권에 대한 확보 게임을 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GDDR7으로 가면은 하이닉스가 최강자냐, 아니 삼성과 마이크론도 유사할 수 있다라고 바라보는 시각이 지금 시장에서의 반응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앞으로는 어차피 학습도 계속 투자는 일어나겠지만 추론이 커질 거고 추론 안에 다시 반을 갈라서 엔비디아가 여기에 또다시 주도권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GDDR이 삼성도 그러면 여기 충분히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냐라고 보게 되면 시장에서는 좋은 가치로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런 투자자들의 어떤 생각이 반영되는 것 같은데 HBM4 경쟁이 되면 범용 D램의 생산량 조절로 인해 가격이 올라갈 거다. 그래서 삼성전자 유리하다. 뭐 이런 분석도 있는 건가요? 저는 뭐 그 마이크론 영역까지는 저희 뭐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좀 지켜봐야죠. 우선 HBM4가 결정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DDR 같은 경우에는 뭐 훨씬 더 전문가시지만 이 주기성을 많이 갖는 거잖아요. 주기성. 그러니까 주기성을 갖게 되는 거고 지금 한참 침체됐던 국면을 지나서 다시 상승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시장의 변화를 감안한 실적 전망은 어떻습니까? 그럼 삼성전자의 경우에 훨씬 더 실적이 조금 개선의 이 폭이 더 클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나요? 뭐 근데 하이닉스는 그렇다고 범용 D램을 안 하는 건 아니죠. 다만 그렇죠. 삼성의 캐파가 하이닉스보다 일단 D램 캐파가 한 1.5배 정도 크기 때문에 만약에 HBM의 시장 성장보다는 범용 D램에서 조금 더 시장 성장이 커진다고 하면 캐파가 큰 쪽이 당연히 매출도 커질 거니까 수익성을 유사하다고 가정했을 때는 삼성의 실적 상승폭이 클 수도 있겠다라고 바라보는 거는 합리적인 추론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처럼 HBM이 아무리 지금 시장에서의 쉐어가 크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도 한 2, 3년 뒤까지는 전체 D램 시장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은 20% 정도까지밖에 안 될 거고 20%? 여전히 범용 D램이 어. 예, 메이저이기 때문에 말씀처럼 HBM에 약간 실기를 한 삼성이라도 범용 D램의 기회, 아까 말씀하셨던 HBM으로 생산 캐파가 몰리고 조금 더 몰리면, 네. 수요가 몰리면은 상대적으로 범용 D램은 후순위는 되겠죠. 물량이 부족하다기보다는 그 안에서도 고객사가 우선순위에 따라 자기가 사려고 할 때는 이게 어차피 굉장히 현물 시장과 비슷한 시장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오를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니 그렇게 되면 말씀처럼 캐파가 큰 쪽에서 조금 더 실적 상승분이 커 보이는 효과는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네. 강종수 센터장님, 지금 이 반도체 칩, 엔비디아가 사실상 독주를 하는데 그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자체 AI 칩 개발이 한창이잖아요. 지금 흐름은 어떻습니까? 이 경쟁자들의 움직임은 어때요? 그러니까 나홀로 엔비디아의 시대는 뭐 끝났다 볼 수 있지만 저는 엔비디아가 왜냐하면 시장 자체 수요가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고 수요가 또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팽창적으로 지수적으로 또 익스포넨셜하게 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어떤 이익의 어떤 성장 스토리, 매출의 성장 스토리는 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학습 시장과 추론 시장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질문하고 답변하는 거거든요. 이 시장이 함께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예를 들면 여기에서 예를 들자면 들어오는 경쟁자가 있다는 거죠. 이번에 알리바바가 만든 칩 같은 경우에 경쟁성은 뭐냐면 하웨이는 엔비디아하고 같이 병렬적으로 작업할 수 없는 칩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번에 알리바바가 만든 것은 엔비디아의 쿠다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칩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엔비디아를 버리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의 보충제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어떤 부분에서는 엔비디아를 쓰고 학습에서는 추론에서는 알리바바 칩을 써서 묶어버릴 수 있는 이런 시장이 아직은 잠재적인 경쟁자지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경쟁자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이퍼스케일러나 어떤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기는 어느 정도는 추론으로 전문적으로 하는 일반 특히 무료 이용자들을 위해서 이런 추론 서비스를 하게 될 경우에는 충분히 엔비디아하고 믹스를 해가지고 갈 수 있다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우리가 시장 점유율, 그러니까 시장이 절대적으로 커질 때 1위 사업체 시장 점유율은 떨어지는 건 저는 어쩜 피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지만 저는 엔비디아가 이끌고 있는 어떤 핵심적인 리더십이 흔들린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흔들리진 않는다. 네, 조금만 예. 그 투자자 관점에서 좀 관심 있을 만한 얘기를 드려보면 어떤가? 최근에 이제 브로드컴이 엄청나게 큰 성장을 했죠. 네. 그 가장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은 구글의 칩을 브로드컴이 만들어준다는 거였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4대 하이퍼스케일러가 모두 다 자기 칩을 만들고 있죠. 특히나 네. 아마존은 인퍼런시아와 그 트레이니움이라는 학습 칩 추론 칩을 둘 다 만들고 있고 그래서 원래는 이제 브로드컴이 어떻게 보면 하이퍼스케일러들한테 굉장히 불편한 존재가 돼버렸어요. 이들이 자기 칩을 만드는 핵심 역할을 해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글부터 출발하는 이원화 운동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이원화 운동. 그래서 브로드컴에게 그 앞 단계 설계를 맡기던 거를 이제 이원화를 시켜서 마벨에게 맡기거나 예. 최근에 이제 미디어텍도 좀 보시면 미디어텍이 여기에 이제 참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미디어텍은 대만에 대만 있는 회사죠. 그렇죠. 대만에 있는 어. 그 AP를 만드는 회사죠.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고객사의 칩을 대신해서 만들어준다. 그래서 커스텀 칩 개발 사업자 뭐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브로드컴 독주 체제에서 마벨과 미디어텍이 새로운 이제 대항마로 등장한다가 하나의 좀 투자 관점에서 보실 만한 포인트일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고객사들이 브로드컴이 개발해주던 앞단에 있는 설계를 이제는 자기가 직접 하려고 합니다. 구글이 직접 설계를 하겠다. 그렇게 되면 브로드컴 혹은 마벨도 이제 여기서 내쳐지게 되고 오히려 뒷부분에서 이제 백엔드 부분 설계부터 아예 후공정 패키징까지를 도와주는 이 턴키 사업자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업체들이 이제 좀 뜨게 되는데 그게 지금 현재 대만의 GUC와 알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하이퍼스케일러의 칩을 만들어주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되는 그 무게중심을 가져가게 될 가능성이 좀 높다. 대만 회사를 얘기했는데 우리 반도체 설계 회사들은 이런 자체 칩 개발을 통해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좀 손을 내미는 우리 회사들도 있죠, 우리도. 네, 뭐 우리나라에도 에이징랜드라는 회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세미파이브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목해야 되는 거는 GUC나 알칩은 TSMC의 밸류체인 애그리게이터 VCA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들의 협력 파트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삼성 파운드리가 커졌을 때 거기에 붙어 있는 플레이어들이 조금 더 기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이쪽에 기대를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 반도체 회사의 주가 상승에는 결국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열풍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두에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보면 SK하이닉스에 대한 그 매수 강도가 상대적으로 좀 높았던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지금 전략은 뭘까요? 이게? 제가 그분들의 머릿속에 들어가 보지를 않아서 어떻게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우선은 뭐 삼성전자가 우선 저평가를 받았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이러한 상승 탄력을 받고 있다고 볼 수는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미래 산업으로 볼 때 수익률이 높은 고수익률의 HBM이 시장 점유율이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작다 할지라도 대단히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수익률이. 이 부분에서 SK가 분명하게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를 앞서 나가고 있는 리더십을 보이고 있는 것은 확실하게 눈에 보이고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에 대한 가치 평가는 다른 기준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하지만 정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난 분기에 진짜 최악의 실적들을 발표하고 있었던 거고 이 부분에서 흔히 말해서는 저점을 턴어라운드 했다라는 치고 다시 올라오고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삼성전자의 주가를 지금 이끌고 있는 힘인 거고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도 그 부분들이 어떠한 주목에 관심을 주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3분기 이후의 실적 전망은 대체로 어떻게 좀 예상을 하세요? 회사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 아주 긍정적인 레포트들이 많은 거죠? 지금 뭐 SK 하이닉스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TSMC의 생산 역량만 된다라면은 뭐 모든 제품들이 다 소진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시장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삼성전자는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한 기대치들이 실적 개선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의심이 저는 들어요. 왜냐하면 이 파운드리에 대한 것도 계약도 미래의 이야기인 거고 여기에 대한 안정적인 이야기인 거고 HBM4도 미래의 이야기인 거고 유일하게 있는 것이 지금 GDDR이라든지 낸드 플래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가격이 조금 상승되면서 수익률이 조금 개선될 것 같다라는 기대감 정도가 유일하게 삼성전자의 구체적인 펀더멘탈에 미치는 영향 변수라고 본다라면 얼마나 3분기 때 실적이 좋아질지는 사실은 물음표가 아직 남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점은 통과했다라는 기대감들은 분명하게 시장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반도체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던 관세를 짧게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관세 반도체에 매길 것처럼 몇 차례 예고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좀 소식이 조용합니다. 어떻습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 관세 전략을 어떻게 봐야 돼요? 그냥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트럼프의 핵심 목표는 미국의 공장을 더 많이 짓고 그 안에서 GDP 생산에 도움을 갖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입장에서 한국 업체 혹은 해외 업체들한테 요구하는 걸 관세라는 거는 당연히 협상의 무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협상의 무기다. 대표적으로 칩세트 때 있었던 사건도 중국에서 미국에 있는 반도체 장비를 중국으로 반입하지 않겠다로 시작했고 그 반대급부로 미국에 와서 투자를 하라고 했었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머뭇머뭇하다가 VEU라는 걸 만들었죠. 그래서 품목 장비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렇지만 1년 유예를 해주겠다라는 걸 했었고 제 생각에 이거는 저만의 시나리오인데 이제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 관세로 또 한 번 이제 뭔가를 해보자라고 했다가 관세는 미국 입장에서 반도체 수출과 수입이 약간 뭐 조금 차이는 있지만 대략 한 1,000억 불대예요. 수입 1,000억 불, 수출 1,000억 불. 수출도 그 정도 된다. 그러면 상호 관세를 매기면은 미국 입장에서도 좀 골치가 아파지거든요. 그럴 바에는 뭔가 다른 협상거리를 찾아보자였던 것 같고 VEU를 다시 잡은 것 같습니다. 근데 VEU가 이제 다시 장비별로 일일이 다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처음에 얘기했다가 지금 살짝 흘러가는 뉴스는 그냥 특정 뭐 기간만큼 1년 단위의 승인 이런 식으로 또 가면 이제 결국은 관세가 아니어도 다룰 수 있는 협상거리를 계속 찾고 있는 중이니 다시 거꾸로 돌아와서 관세를 당장 부과한다고 하기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인 문제를 더 건드릴 수 있는 거죠. 특정 업체를 더 타겟할 수 있거든요. 관세는 특정 업체 타겟이 아니라 여러 국가니까요. 이 증시에는 큰 영향이 없겠네요. 한때 뭐 반도체 관세에 따라서 우리가 반도체 수출이 어떻게 될까 좀 걱정을 좀 했는데 그건 뭐 걱정 이미 다 결정이 났잖아요. 지금 애플도 뭐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했고 물론 애플은 그렇죠. 직접적인 실리콘은 아닙니다만 TSMC 이미 공장 짓고 있고 SK 하이닉스 공장 짓고 있고 삼성전자 짓고 있다면 4개 기업 마이크론도 짓고 있고요. 그건 미국 기업이니까 이미 들어올 기업들은 대부분 들어왔고요. 나머지는 저는 중국하고의 무역 협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맞아요. 아직 여기 지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양한 애드벌룬들이 띄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실제 어떤 압력을 가하기 위한 것인지 가짜인지 이건 저희가 알 수 없는 거고 H20에 대한 허가와 그리고 실질적인 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장을 아직 안 찍어주고 있는 것 이런 것들도 다 협상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미중 무역 협정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앞으로 이런 구체적인 어떤 이런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기타 산업들에서 어떤 가이던스가 완전히 정해졌다라고 저는 확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최근 일고 있는
AI 투자 열풍 그리고 반도체 업황 전망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창호 보스턴 컨설팅 그룹 파트너 강정수 블루다데이 연구센터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